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깎였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1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와 특수활동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부 예비비도 절반이나 깎였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가스전 사업과 용산 공원 사업,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모두 줄었습니다. 증액과 달리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어 민주당 의견만 반영된 감액안이 처리된 겁니다.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입니다. 여당이 우리의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 삭감을 처리하겠다라고 수시로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보복성 예산 감액으로 규정하고 예산 폭주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이재명표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여당과 막판 합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는 야권의 주말 장외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자, 최현수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민주당의 5번째 장외 집회가 열렸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진보 시민단체와 합류해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추산으로는 10만 명,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12,000명이었는데요. 이 인원이 지금 광장에서부터 그리고 명동까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발언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집회에 참석은 했지만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집회 아니냐는 비판 때문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무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네, 보수단체 집회도 열렸습니까? 네, 보수단체는 용산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곳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따로 충돌 상황은 없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집으로 보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오늘은 경찰은 140여 명을 투입해 교통통제에 나섰는데요.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을지로 2가 교차로 방향, 그리고 퇴계로 2가 교차로 방향 등에서 교통을 여전히 통제 중인 상태라 이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JTBC 최현수입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가짜 응답을 수백 개 추가해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2021년 3월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3월 12일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29명이 응답했고
오 후보가 3%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두 후보가 별 차이 없던 다른 조사들과 다른 결과입니다. 명 씨 조사만 유난히 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응답 원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연결 시간, 전화를 몇 번 문항하다가 전화 끊었다, 완전히 완료됐다, 이게 확인이 되는 데이터거든요. 조사에 끝까지 응해 알파벳 E 표시가 붙은 응답자 176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안 후보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753명의 응답 결과를 지어내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완전히 응답하지 않았던 그 숫자들을 그냥 그려놓은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공표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왜 이런 조작을 했고 조사 결과가 누구에게 넘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애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 검찰 조사는 시작이 됐지만요. 지금 명 씨가 여러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도 이 부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또 연관되는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미공표 여론조사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사 결과가 어떤 의도로 또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압수수색도 했죠. 이건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였죠. 검찰은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올케죠. 이 올케가 창원산단 후보지 인근에 땅을 샀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고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남동생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었던 만큼 후보지 선정 발표가 나기 전에 관련 정보들을 흘려가지고 이 땅을 매입했는지 이 경위들을 검찰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의 목표는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같은 시점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한 차례 늘어나긴 했지만요.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한 사흘 남았습니다. 이 수사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전에 기소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래서인지 수사팀도 몇 주째 주말 없이 출근을 해가지고 이 그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나 이 국가산단 관련 의혹 역시 한창 수사 중입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혐의로 먼저 기소를 한 뒤에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차가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구조됐는데 만취해서 운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추워진 날씨에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바다에 트럭 한 대가 옆으로 누워 완전히 잠겼습니다. 한 명이 혼잡해 주세요. 운전자는 연신 비명을 지릅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인천 남항부두에서 1톤 화로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차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 술에 만취해 차를 몬 걸로 조사됐습니다. 옆이 완전히 찌그러진 승용차, 기울어진 택배 트럭 등이 엉켜 있습니다. 바닥은 온통 얼어붙은 눈으로 덮였습니다. 오전 6시 반쯤 경기 시흥시의 한 고가차도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동안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화물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다리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한 바퀴를 더 돌고 나서야 간신히 멈춥니다. 오전 7시 5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다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블랙아이스라고 하잖아요. 1톤 트럭 차량이 갑자기 휘청하면서 난간을 부딪히면서 한 바퀴 돌고.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에서 난방과 온수가 먹통이 됐었습니다. 열 교환시설에서 난 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1,300여 세대 주민들이 사흘 가까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난방은 오후 1시쯤 복구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이 내년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앞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주민들이 막루를 짓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을 윤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현수막이 보입니다. 주민들이 연탄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을 입구 천막에 주민들이 모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높은 철제 막루가 세워졌습니다. 막루가 들어선 건 일주일 전. 주민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남구에 항의하는 의미로 세웠습니다. 4-5명이 위에서 숙식을 합니다. 어차피 투쟁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끝장을 봐야죠. 1980년대 말부터 무허가 집들이 들어선 구룡마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곳에 공동주택 3,520세대를 짓기로 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기준인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 주택에 거주한 것이 확인된 사람에겐 분양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임대주택과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700여 세대는 이미 이주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은 약 400세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서 사는 사람도 임대로 가고 싶어서 신청서를 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40년, 30년 살았는 집을 비워주잖아. 자기들 사업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철저하게 해주질 않고. 나는 안 가. 우리가 다 늙었는데 몇십만 원씩 내고 세상에. 막루를 세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토지. 자신이 살던 땅을 싼 값에 사서 지역주택조합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남구는 1989년 이전 거주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당시에 만들어진 건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옛날에 한 70년대부터 찍었어요. 보면 비니 간이 공작물이 있었더라고요. 이건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간이 공작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약을 갖고 조리를 사람같이 안 보고 그건 뭐냐 개돼지지. 일부 주민들은 토지가 아닌 분양권도 요구 중입니다.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충돌을 저희는 최대한 피해서 원만하게 좀 대화로 풀려고 하는 거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들의 막루 시위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률 등 우리 경제의 어두운 전망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도 동시에 감소한 걸로 나타나면서 일본식 장기 저성장,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 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건 경기 침체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도 문제지만 수출과 내수 부진이 심각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게 먼저라고 본 겁니다. 3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장밋빛 경제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9%, 다음해 1.8%로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과 저성장 터널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AI라든지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신산업의 경쟁력을 가지면은 일본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정책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장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실효성 있는 첨단 산업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많이 물릴지도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인데요. 비슷한 처지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당장 트럼프를 만나러 갔고 반대로 멕시코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방문으로 해석됐습니다. I don't think the idea of going to war with the United States is what anyone wants. The reality is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onstructively with the incoming administration to do what Canada and the U.S. have always done.
트럼프가 당선된 뒤 직접 만난 G7 정상은 트리도 총리가 처음입니다. 국경 문제를 책임지는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르블랑 장관은 앞서 트럼프 2기가 범죄와 마약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관세를 내걸자 국경 요원 추가 배치 등 안보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멕시코는 캐나다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Entonces, si llegara a ocurrir de todas maneras, tenemos plan. Pero el objetivo es que no ocurra. 사실상 맞불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특히 미국이 멕시코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멕시코가 이를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내수 부진의 트럼프 리스크까지 내년 경기 전망도 안팎으로 밝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박정호 명지대 실물투자 분석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에 리포트로도 좀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느 정도로 침체돼 있다고 보시나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 동향 통계 결과를 보면요. 지난 5월 이후 소비, 생산, 투자 이 세 가지 경제 활동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명 트리플 감소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가 좀처럼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담보했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 정부 지출에 의존해 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였는데 1%대로 주저앉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지출마저 감소한 상황이 돼버리면 네. 좀처럼 경제 활로를 모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한국은행이 적절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연준과 비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선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준은 앞으로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확정적 증거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도적인 금리 인하를 한 데 반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 중반대의 물가지수를 확인하고 나선 뒤에야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시기를 좀 늦춘 게 좀 지금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동의를 좀 하실까요? 사실 뭐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는 더 부정적인 기조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국면에서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뭐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우리한테 관세를 많이 물리면 우리 자동차나 뭐 전자시장의 어려움이 더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을 가지고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보편 관세라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똑같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너무 관세에 대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네. 대안을 모색한다면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제 가계 대출금이 몰리면서 내수 시장이 더 위축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야 할까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자금이라는 게 건전한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는 곳으로 흘러가야지만 경제가 계속 선순환을 그리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곳을 많은 분들이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 중심으로 부동산,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게 됐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전 강원도 안보 전시관에 있던 지뢰가 터져서 병사 2명이 크게 다친 사건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군의 지시로 병사들이 맨손으로 지뢰를 옮긴 걸로도 드러났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북울터뷰 이상엽 기자가 쫓아봤습니다.
JTBC는 2년 전 강원도 양구 안보전시관 지뢰 폭발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양구군이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지뢰 등 전시 물품은 육군 21사단이 소초 안으로 옮겨 보관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병사 4명이 소초에 있던 지뢰를 탄약고로 옮기던 중 지뢰가 터진 겁니다. 피해 병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당시 저희는 이제 일병이었고 그냥 마대자루에 담겨 있는 것들을 그냥 들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이제 마대자루 없이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물자들을 이제 그냥 맨손으로 들었거든요. 뭘 옮겨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고. 탄약고를 옮겨야 될 게 있으니까 4명 정도 와라. 그게 다 쇳덩어리였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몇 분 뒤 폭발음과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전투화랑 같이 뒤꿈치 부분이 아예 없어져서 피가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뼈도 막 보이고 살 좀 막 떨어져서 한 발 내딛는 순간 그냥 정신을 차릴 때까지의 기억은 없거든요. JTBC 취재 결과 전시용 지뢰는 뇌관이 살아있었습니다. 1990년대 땅굴 발견 당시 수거돼 그대로 전시된 걸로 추정됩니다. 연간 관람객이 10만 명에 이르는 전시관이 30년 동안 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겁니다. 양구군은 군부대에서 받은 지뢰를 전시했기 때문에 육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사단은 양구군이 지뢰를 전시관에 방치했다며 공무원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취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를 파헤쳐봐야겠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최북단에 위치한 안보전시관 앞입니다. 이 지역은 민통선 이북 미확인 지뢰지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적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전시용 M14 지뢰는 안전핀 없이 장전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21사단 정보참모처 중령 등 6명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16장짜리 육군 보고서입니다. 군은 이들이 지뢰를 교보제 수준으로만 인식했을 뿐 폭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체 내사 종결함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양구경찰서도 군청 공무원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 보고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7장짜리 경찰 보고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뢰 폭발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도 폭발물 지식이 전무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 피해 병사들은 발목 절단 위기 속에 수십 차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엄마 아빠한테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다리는 제가 아니까 어느 정도 다쳤는지 직감은 오잖아요, 솔직히. 또 주위 사람들이 고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현행법상 피해 보상 방안이 없다는 양구군. 안보 관광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협약서에 포함하겠다는 21사단. 사고 후속 조치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잖아요. 또 이거 제가 다친 건 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 후배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 자기 책임 없다고 미루고.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 탄약고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사고 없이 탄약고에 잘 보관되어져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안보전시관 개장할 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다 터졌다면. 북한에 간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려는 러시아 연방 정책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대가와 군사기술 이전을 전제로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추가로 보내는 걸 논의한 거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60일에 휴전 중인 레바논 남부전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하루 만에 중거리 로켓 보관시설을 공격하더니 현지 시간 29일에도 주민들에게 총격과 포격을 가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여전히 공습이 격렬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은 휴전 회담을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큰 불에 높은 첨탑이 무너져 내렸고 지붕 일부는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9년 불에 탔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을렸던 흔적을 지우고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5년 정도의 복원 공사를 거쳐서 다음 주말이면 다시 문을 엽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숯을 예술로 바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첫날인 내일 오늘보다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에는 중부지방 등 영하권인 곳도 있겠지만 낮엔 서울 10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